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만을 담은 잡학 토크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경제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우죠. 이동호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배우 이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들 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을 이야기해 주실 신중호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중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겁니다. 2023년의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MZ세대들도 굉장히 경제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동호 씨도 좀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많이 있나요? 네,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뭐 집값이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겉핥기식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경제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 오늘 해볼 텐데 먼저 2023년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2022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센터장님께 네.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요즘 뭐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연말이면 또 항상 나오죠. 그렇죠. 네. 자, 2020년의 경제 상황, 사자성어 또는 키워드로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2022년. 네. 사자성어까지는 아닌데 네 글자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인 시대? 달인 시대요. 네, 달인 시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달러화와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다. 이렇게 달러화와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성스럽게 힘들었기 때문에 달인이 아니면 정말 어려웠다라는 얘기고, 달러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1,450원까지 갔었어요. 1,450원이면 언제냐면 우리가 금융위기 때가 1,8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이 1,450원까지 갔다라는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갔었던 거죠. 그러면 유학을 보내신 부모님들은 상당히 힘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입장에서도 수입을 하는 게 많은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인플레이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공급이 좀 제약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WTI 기준으로 13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80달러 깨졌지만, 그래서 저는 2022년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라고 하면 달러화와 인플레이션, 달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세계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한마디로 달인 시대라는 이 네 글자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상황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의 부동산 어떤 이야기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상고하저죠. 우리가 상반기에는 좀 괜찮았어요, 시장이. 근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달인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품의 종말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이 학습 효과나 정보 습득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한 수요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셔가지고 역전세가 나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보 교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파월 장관의 어떤 본의 아닌 한국 사람? 그 금리 인상을 해준 바람에 어떤 적정 금리 인상을 넘어선 급격한 인상이 있다 보니까 이 대출을 그전에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대출이 이제 부담이 돼서 도리어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한테 이제 기회가 되고 있고, 좀 갭 투자 무리하신 분들은 이제 자산 관리할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전세 반격이 지금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강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역전세가 더 일어나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데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내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아무래도 2020년 뭐 많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요즘 주변에서 한숨 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일까요? 코스피 지수는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주가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가 작년에는 3,300이었어요. 네. 지금은 2,300이거든요. 1,000포인트나 하락했어요. 3분의 1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건 뭐 10년에 한 번 올까 하는 일인데 지금 1년 반 만에 30%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는 맞고 말로만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조금 쪼그라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수치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니까 거의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 매매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뭐 좀 비싼 집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강남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강남에 이제 강남 4구 중에 잠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7억까지 고점을 찍었어요. 작년 가을에. 근데 지금 이제 18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10억 빠졌고요. 강동구에 가면 17억 정도 하던 게 지금 11억, 한단 이쪽 지역은 또 16억 가던 게 10억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급하게 빠진 곳들은 20, 30% 빠졌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곽 지역은 이제 50% 정도 빠진 것도 있고, 수도권이 좀 급합니다. 수도권이 인천이 입주 물량이 올해하고 내년 후년까지 총 한 7년치가 2년 만에 물량이 나와요. 입주 물량이. 역전세가 벌어졌는데 그 입주 물량까지 나오니까 네. 전체 시장으로 좀 번질 겁니다. 역풍선 효과. 그래서 역전세나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에 멈춰질 것 같지 않고 금리 부담이 너무 커서 소득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이 막 급격하게 이제 부담으로 오니까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처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부동산과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그 상황에 맞게 좀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줄이니, 영끌, 뭐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당시에 투자 공부 안 하면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주식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게 된 원인들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주식시장부터 말씀드리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 얼마 전에 미국은 또 4.5%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산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1년에 10만 원 정도를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는 이게 또 비용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에서 곱하기 10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자재도 비싸지고 인건비도 비싸지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곱하기 2 정도? 그럼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수출 기업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자원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중간재의 역할을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다가 이게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 파는 그런 중간재 수출이 75%다 보니까 원재료 비용이 비싸지면 기업은 이익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같은 값이라도 원래 1,000원에 팔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인해서 원래는 500원이면은 500원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500원이 700원, 800원 되니까 300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공장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순차적으로 고용이 좀 악화되고 기업의 어떤 도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이 이제 돈이 이제 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게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오르게 한 환경이 다 힘들어졌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주셨는데 금리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금리가 그럼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걸까요? 기본입니다. 부동산의 기본 사항이 이제 금리인데요. 일단 이런 건 있겠죠. 금리가 만약에 3%인데 소득이 10% 늘어요. 그러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의 증가율이 금리 인상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이미 작년, 재작년에 다들 뭐 고점이다, 너무 높다, 막 미친다. 그래서 정권이 여기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실 게 뭐냐면 수치가 두 개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IR이라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 수치가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HA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을 우리나라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를 해요. 그 수치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건데 자기 소득의 몇 프로를 돈을 낼 때 집을 살 수 있나. 50 정도가 되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50 되면 전 세계 평균 지수가 한 40 이하예요. 50이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작년에 이미 200이라는 수치를 넘어가지고 그 비율이 50%를 넘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미 주택이 너무 높아서 집을 살 사람이 이미 줄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래량 감소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살 때 이제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공부 얘기하셨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저금리 유동성이 높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경제 정책상 이제 언젠가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영끌 하던 시절에 파란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영끌하면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도 좀 과장한 거가 좀 많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합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원천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인인데 애초에 우리가 임계점을 넘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겹치니까 악재가 겹치니까 지금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짧은 시간에 최고 빠른 하락의 폭을 나타낸 거예요. 금리가 왜 자꾸 오르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힘든데 미국 따라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우리 센터님부터 말씀 주시죠. 금리요? 금리를 왜 이렇게 올리냐? 네. 다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왜 금리 올려갖고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면 금리는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돈을 빌리는 비용이에요. 돈을 빌리는 비용인데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돈을 이렇게 많이 빌리겠죠. 여기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활동은 하는데 이게 어느 임계치, 그 임계치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버블이 발생하면 그 버블이 어느 순간에는 수요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붕괴된다. 그러면 그때는 금리를 내려도 답이 없고 정말 힘들어지는 구간, 우리가 대공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조금 금리의 인상을 통해서 조금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2, 3년 후를 위해서는 조금 돈값을 올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경제는 신뢰입니다. 신뢰 사실. 종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찍어내잖아요.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튤립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 버블의 역사 중에 있는데 튤립 하나의 집값보다 비싼 거예요. 다 같이 거기에 신뢰를 가진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재판장이 재판을 붙은 거예요. 튤립이 막 집값을 넘어가니까 이거 버블이 터지니까 튤립이 약간 상처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께서 튤립은 튤립이지 뭐 돈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냥 튤립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깨집니다. 사람들이 신뢰가. 그래서 난리가 나서 법이 터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금리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사회에서 자본주의라는 게 나온 게 칼막스란 분이 자본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이게 자본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응축되는 과정이 경제학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요. 1903년에 무슨 수요공급 법칙 있잖아요. 그걸 만든 그 양반께서 이제 경제학과를 세운 거예요. 100년밖에 안 된 역사니까 짧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위기가 오잖아요. 이상하게. 경제학자 그렇게 많은데 위기가 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금리라는 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말씀 주신 어느 가치니까 빌려줄 때야. 그걸 한 2, 3%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일부 계층에서 돈을 막 풀고
투자를 유도하게 돼요.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러면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겠죠. 왜냐면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돈이 1,000원이면 하나에 100원인데 갑자기 3,000원을 풀면 어떻게 돼요? 사과값이 툭 떨어지죠. 똑같은 비율일 때.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왜? 그 사과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올려야 되니까 이게 점점 버블이 커지면 나중에는 이게 구제할 수 없이 나중에 터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다 원위치 가야 되니까. 경제 시스템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를 막 좀 올리면 부담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좀 줄이게 되고.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데서 그걸 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버블이 조금 생겼다가 죽였다 하다 보니 우리 국민이나 서민들은 왜 금리를 이렇게 자꾸 올리는지 그런 것에 좀 의아하실 텐데 결론은 이제 현재 전 세계 신뢰적으로 굳혀진 형태가 2, 3%인데 과다하게 넘어가면 줄이면 다시 살려주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경제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일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의 경제 상황을 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2022년을 살펴봤을 때 그다지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았다.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뭐 어려웠던 건 어려웠던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경제 전망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날씨로 조금 비유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날씨로요. 네. 날씨로 바로 맑음했으면 좋겠는데 네. 바로 맑음은 아닐 것 같고 좀 흐리다가 맑음. 그래도 맑음으로 흐리다가 가네요. 맑음. 네, 흐리다가 맑음 정도로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거의 다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은행에서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경매를 붙여야 되거든요. 딱 사정은 알지만 경매물건이 나오면 좀 이제 심리적으로 하방이 되잖아요. 그게 한 번 지나가 폭우가 한 번 지나가야 맑은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 말 정도 지나야 그 색깔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정부에서 또 이제 규제 완화책을 피면 뭐 약간의 버블의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연착륙을 도와주니까 당분간 한 해 동안은 어렵지만 그 뒤에는 조금 그 다음에 좀 희망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흐리다가 맑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달인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 달러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 달인이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달러와 또 좀 약세를 보일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도 조금은 안정을 찾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디 마트에 가서 하는 물가는 그렇게 안정을 찾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물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비용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 비용이 조금 안정을 찾다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진, 이익률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그 이익률이 개선되는 속도가 내년 상반기는 아니고 내후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장을 안 돌리다가 다시 돌려야 되고 사람은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이 내후년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주식이나 자산시장은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흐리다가 맑음의 이제 하반기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아마도 우리가 내년 중반 이후에는 빠르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부채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채 비용에 대한 이 국민들의 어떤 고통이 조금은 극에 달하는 순간이 내년 상반기지 않겠냐. 그리고 물가가 충분히 잡혀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려주면서 조금씩은 이제 가게나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와 소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네. 있지만 좀 금리도 안정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고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맑음으로 갈 것이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 전망률에 특히 좀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계, 그리고 기업, 정부거든요. 가계, 기업, 정부 이 경제 주체가 누가 소비를 해주냐예요. 기업의 소비는 투자고 정부의 소비는 왜 우리가 도로 깔고 뭐 인프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가계의 소비는 뭐 마트 가거나 자동차 사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가계 소비, 기업 소비, 정부 소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왜 이렇게 낮게 보느냐? 가계 소비가 조금 심각하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가계 소비가 안 좋냐? 우리나라의 이제 민간의 부채 증가율, 우리나라 이 GDP 대비 가계 부채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3 안에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가계부채는 레벨도 중요하지만 이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 전에, 이를테면 5년 전에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부채게 되면 지금도 그냥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저금리일 때 부채를 빠르게 늘려버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5억을 만약에 빌려서 집을 산 분이 계시면 거의 0%일 때는 이자가 거의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200만 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네. 5억이 되면. 네. 그래서 내년에는 가계 소비 쪽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에서도 한국의 경쟁 성장률이 낮은 이유가 가계 소비 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기업 소비,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 돌아설 수 있어서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침체, 위기 이런 건 아니지만 내수는 안 좋고 외수, 수출 경기에 의한 경기 회복을 좀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한 12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는 신호가 있는데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7번이 있었는데 미국이 7번 다 침체가 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경기에는 위기가 있고 침체가 있고 둔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수준의 침체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100%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번에 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카고 대학에서 한 50분 정도의 연구소를 데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의 1등에서 50분 경제학자를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70%가 다 무조건 내년에 경제 침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말씀 주신 금리 인상이 멈추고 물가가 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파월 장관이라는 양반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상단에서 물가가 잡히면 내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 가끔가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멈출 것이다. 멈추고 나면 집값이 반등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좀 틀려요. 주식시장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있으니까 가는데 부동산 시장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스톱입니다. 스톱해서 시장을 서베이해요. 조사를 6개월에서 1년을 그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하는 중에 좀 안정적인 신호들이 지표들이 많이 잡힌다 그러면 0.25나 0.5씩 내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2년을 보더라고요. 다시 원위치 되는 시간에. 그렇다면 역으로 계산하면 1년에서 1년 반은 이 고금리 상태 최소한 3% 4%대는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시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당분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은 되게 폭우였지만 2년째부터는 좀 나아지겠지만 그게 바로 나아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2, 3년은 가신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면 경제 상황을 살펴봤을 때 내수는 조금 힘들고 외수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뭐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한 1, 2년 동안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힘들 수 있다. 뭐 2년 정도는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하면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좀 없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시장에서 1, 2등이 어디냐면 중국과 미국이에요. 중국이 한 20% 차지하고 미국 쪽이 이제 한 17% 차지하기 때문에
두 국가를 합치면 뭐 수출 시장에서 한 37%, 38%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국과 미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중국이 뭐 언론 보도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방역을 완화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긴 한데 결국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거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조금은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의 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부채를 줄이는 과정, 즉 디레버리징을 미국의 가계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12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DSR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자기의 가처분 소득에서 나가는 총 부채 비용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은 금리를 4.5%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비용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는 이유는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90% 이상이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수준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8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낮아진, 그리고 고정금리의 비중이 많은 미국은 내년에 다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변동금리가 높고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은 같은 금리로 올려도 오는 충격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수출이 내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조금 좋게 본다면 빡빡한 경제 내수지만 또 화려하게 또 다시 외수를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이 내년에는 좀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뭐 부동산 시장 네. 2년 정도 희망적인가요? 좀 힘들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관점을 네.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네. 희망적일 텐데요. 일단 다주택자분들하고 갭투자하신 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한 2,200만 가구가 돼 있습니다. 가구 수로. 물론 1인 가구 다 포함해서요. 그 가구 중에 이 다주택자분들, 2주택 이상인 분들이 한 200만 조금 넘어요. 그럼 2천만 가구는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잖아요. 지금의 주택가격 하락은 1주택자 입장에서는 투자성이나 투기성을 안 가졌더라면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좋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집 살 때 부담이 덜하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도 생기고 집도 편하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좋아요. 90%는 좋은데 언론 보도에서 마치 전 국민이 힘든 것처럼 과장 해석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볼 것은 뭐냐. 90%의 국민은 행복한 편이다. 10%의 다주택자분들이 힘든 건 알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1주택자분 중에 이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분 중에 2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힘듭니다. 자기 거 10억 올라봤자 자식들 집값 살 때 20억이 들어가잖아요. 계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전 국민을 위해서는 집값이 내려가고 안정적인 수준에 가면, 네.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준이면 집을 사고 나서 돈을 모으면 뭘 할까요? 더 좋은 집을 사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스텝 바이로 경제 국민들이 펀더멘탈이 안전한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경제에도 좋고 우리 인구 증가에 좋은데, 지금은 좀 과도하게 껴 있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볼 때는 대다수는 혜택을 보는데, 일부의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다만 정부가 규제 하나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또 언제 사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언제 주식을 매입해야 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식 시장은 사실 부동산보다 상당히 좀 움직임도 좀 뭐랄까 크고 네. 빠르고 이게 반영도 이렇게 금방금방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유동성. 지금 당장 팔려고 해도 당장 팔리니까. 그래서 주기가 상당히 짧은데, 전망을 하자면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 가치가 굉장히 싸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코스피를 보시는 분들이게 되면 한 2,300 정도일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송하는 기준으로 보면 2,300이게 되면 주식은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다림의 어떤 시간의 함수가 좀 필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금리는 올라가고 이익은 또 떨어질 거는 명확한데 근데 주가는 잘 안 빠질 거예요. 내년 봄이 되면 좀 주식 시장에도 봄날이 네, 오는 그러겠네요. 걸로 전망을 해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1억이 있다. 현금으로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뭐 빚 대출 있으신 분들이 너무 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너무 변동금리로 오르다 보니까 빚을 갚아야 할지 아니면 이제 주식에서 조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공부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투자냐, 대출을 상환하는 게 맞느냐, 어떤 선택이 조금 좋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게 뭐 중도 상환 수수료니 뭐 이런 얘기 말고 네, 네. 그런 거 없는 걸 가정을 하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을 갚는 게 연이자로 5%가 수익이 나는 거니까 사실 1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투자를 하는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전제가 질문을 주신 게 그렇게 막 실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이 생겼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주식시장에 좀 기회가 있다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조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조금 네. 궁금합니다. 부동산 시장 이제 질문 주신 게 이제 언제 사는 게 좋은지 하고 투자 방안 말씀. 처음부터 말씀드린 언제 사는 게 좋은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큰 돈인데 어떻게 남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금리를 일단 아셔야 되고, 네. 그러면 금리가 미국이 언젠가 멈출 거 아니에요. 멈추면 이제 부담이 준다라는 신호가 되잖아요. 되면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돼요. 근데 그때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거래량이라는 게 시계열, 그러니까 한 달뿐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그 선이 있잖아요. 점들이 이어지면 선인데 그 점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늘어나면 그때는 뭐가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게다가 이제 미분양이 이제 내년에 많이 늘어요. 근데 미분양이 줄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살짝 이제 뛰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미분양, 거래량, 전세 가격 이 세 가지가 움직이면 시장은 무조건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판단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개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갭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이 피해자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알아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IMF 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 했던 분들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 게임이라고 그러고 다들 보면 제 옆에 지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안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신 분들은. 근데 젊은 분들은 지금 심하면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인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기본적인 투자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죠? 집이 10개인데 사람이 100명이면 돈을 벌어서 집을 서로 살려고 그러겠죠. 그럼 값이 오르죠? 그러면 그 동네에 근데 사람이 집이 10개인데 5명밖에 없으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돈은 많아도 싸지겠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고 집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은 더 늘면 집값은 오르겠죠. 여러 가지 수단적인 갭투자 이건 두 번째예요. 갭투자를 암만 잘한다 그래도 집이 10,000개가 있으면 사람이 1,000명이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도시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집값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도시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일자리가 있잖아요. 일자리는 옛날에는 어떤 거였죠? 제조업이었어요. 제조업인데 지금 바뀌어서 3차, 4차 산업으로 가서 금융 서비스업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금융이든 서비스든 제조업이든 일자리가 많은 동네가 생겼다. 그럼 거기는 당분간 계속 젊은 분들이 가서 일을 하면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확장되겠죠. 그리고 또 유입이 되죠. 그런 도시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 서울이었고, 네. 그렇죠? 만약에 정부가 세종시에다가 기업체를 밀어준다 그러고 대학을 2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체 그림에서 전체를 안 보고 갭 투자라는 단위에서 저평가된 데만 찾아가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거는
그건 좀 지났다.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런 큰 그림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앞으로 어디를 키워야 되겠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면 부동산은 항상 주식과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나 흐름에 막 쫓아가지 말고 네, 전반적으로 네. 좀 공부를 하시고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조금 염두해 두고 안전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제하면 뭐 국내의 그런 상황들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의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의 악재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전쟁도 일어나고 네. 있고요. 유가도 급등하고 네.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고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점은 좀 꼭 체크하시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크해야 될 포인트. 아까 뭐 교수님도 이제 부동산 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주식도 사실 기업 하나하나마다 다 공부를 해야겠지만 만약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매월 1일에 그러니까 12월이면 1일,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매월 1일에 전 세계의 월가에서도 주목하는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 부분은 꼭 보셔야 돼요. 항상 9시에 발표하는데요. 수출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 수요의 이 프락시,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의 지표로 이제 수요가 정말 좋아지고 있냐 나빠지고 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 바로 전달에 있는 내용이 첫날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각 9시가 되면 그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을 발표할 때 언론과 그 증가율을 잘 보시면 투자자분들도 쫓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뭐 작년에는 60년 만에 수출 호황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은 우려스럽게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5월쯤에는 수출 증가율이 무려 전년 대비 한 45%나 증가했어요. 근데 6월에는 이게 한 38%인가 한 30% 초중반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명목상으로 보면 45%든 35%든 높은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게 이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글로벌 수요는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은 수출 증가율이 11월이 마이너스 14%예요. 상당히 안 좋아요. 1년 만에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언론에서는 이제 뭐 단군 이래 사상 가장 안 좋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항상 언론의 생각과 반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폭이 14%에서 마이너스 20% 갈 수도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마이너스 20 갔다가 마이너스 10으로 올라왔어. 근데 여전히 수출은 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는 언론이 나오지만 글로벌 수요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 하나의 지표로만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수출 증가율이라는 데이터를 보면서 전 세계 수요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가율이 소위 말하는 천정에서 둔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 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체크 포인트? 아니면 뭐 원포인트 레슨? 네, 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도 2023년의 네. 경제 전망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점은 꼭 체크해야 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리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 발표는 꼭 보세요. 보셔가지고 미국의 금리가 멈추면 이제 경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어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폭우가 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흐리다가 폭우가 올 것이고 그다음 맑은다 그랬잖아요. 그럼 폭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일단 우산을 쓰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폭우가 끝나는 게 보이잖아요. 막 갑자기 햇빛이 비치고 금리 스톱처럼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쪽에서는 당분간은 폭우가 오니까 피해야겠다라고 하시고 몸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은 때가 오시겠다라고 뭐 말씀 다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처럼 젊은 친구들은 네. 돈도 없고 이제 경험도 적다 보니까 이게 홍보성 얘기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의 투자 권유에 의해서 뭐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도 하던데 그런 저희 세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투자나 아니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가 있죠? 코인도 있었고요. 네.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도 있었고 코주브라고 하더라고요. 고주부 맞네. 코주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갔을 때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또 경기는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그냥 예금에만 넣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누구는 주식으로 돈 벌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는 걸 갖고 너무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코주부를 할 때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다들 이제는 주식도 싫어, 부동산 몰라 나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시간을 갖고 영원하지 않지만 또 반복되는 그런 투자와 경제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끈을 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맞죠. 가만히 바라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투자하면 네. 재무제표를 좀 봐라.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떤 것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재무제표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 매출부터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자 뺀, 뭐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 기업이 최근에 한 5년에서 6년 연속 배당을 계속했다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돼요. 배당을 계속했다라는 거는 결국 비용과 인건비 처리하고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채권자들 주식자들 다 돈을 주고도 남아서 배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계속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첫 번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만약에 배당을 한 기업들이 좀 내가 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어. 근데 어느 기업을 봐야 되지? 10개 다 투자하면 다 수익이 나?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거기서도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또 이제 비용을 떨으면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전년 그리고 3년 전, 4년 전 대비해서 이익률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괜찮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이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세나 월세로 또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럴 땐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 월세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왜냐하면 뭐 보증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좀 많이 드시는 건 월세는 좀 피하시고요. 전세가 일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고민거리가 있으실 텐데 이 전세 일단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절대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유주 계좌로 안 들어간 돈은 남의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소유주 이름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위임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리인, 뭐 부인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 계약을 했는데 부인이 대신 나왔어요. 남편이랑 통화를 해요. 통화도 시켜줘요. 그런데 다음날 이혼합니다. 진짜입니다. 싫어합니다. 그거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짜고서 합니다. 그런 나쁜 세상도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미꾸라지 한 마리도 막으려면 절대 그때 소유주
그분한테 입금을 해야 돼요. 부인한테 입금하면 이런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절대 본인한테 전화 통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를 이제 계약금을 치러주는데 잔금 때 되면은 이게 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문제로. 그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유지하시면서 법무사를 대동하세요. 법무사를 대동하시면 잔금을 주면 뭐 대출이 있던 걸 갚기로 말은 했는데 막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사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잔금일 날 치는 순간에 법무사가 계시면, 요즘은 동시 패션이라 그래가지고 은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낸 걸로 기존에 받은 대출을 갚는다고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법무사가 대동을 하면 한 자리에서 동시에 합니다. 그 법무사 은행에 연락하고 서로 연락해서 돈을 내가 주는 순간 이 돈이 글로 갑니다. 그냥 입금한 순간. 그래서 동시 패션이라고 하는데, 법무사를 꼭 대동하시면 신축 아파트에서 아주 예기치 않은 어떤 나쁜 일을 당한 일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주의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굉장히 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MZ세대 대표로 나오셨어요.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적인 선생님들을 만나 뵙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오늘 정보를 많이 얻어서 제 동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많은 얘기 그리고 들으면 그래, 뭔가 좀 들을만 했어, 이렇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어땠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듣는 얘기가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든 기간을 또 어느새 좀 그래도 잘 버티고 연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은 또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그분들 얘기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바닥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 센터장님이 배당 수익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더 좀 활용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우리 SK 브로드밴드 경인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지식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면서 하여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경제 상황은 어둡지만 그 안에도 신락 같은 희망들은 모여 있습니다.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제의 청신호가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 더 풍요로운 그런 시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